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올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국정을 농단했던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관 변호사님과 함께 올해 좋은 판결이 뭐가 있었고 나쁜 판결이 뭐가 있었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요즘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법원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크게 나온다고 막 걱정하시는데. 네. 비디오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평소에 좀 준비를 하는데. 지금 민변의 상근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주민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또 상근으로 일하셨고. 네네, 외국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주민센터에 상근하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좀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민변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뭔가요? 이제 올해 이제 한 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좀 있었을 때니까 민변 차원에서도 올해 한 해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적폐 청산을 위한 2018년의 과제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좀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률가 단체이자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짜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민변에서 10대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선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세계인권의 날이 12월 10일이잖아요. 12월 10일. 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해서 세계인권의 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변도 이제 그 즈음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한국 인권 보고서 발간하고 그 인권 보고서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발표하는 인권 보고 대회를 매년 갖추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지난 12월 4일 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프로그램으로 한 해 법원에 선고된 판결들 중에서 인권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 혹은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림돌 판결을 이제 10개씩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최고 디딤돌 판결과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각각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도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뽑는 거예요?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선정위원회는 법학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각 분야 전문가들로 모시고, 저희 민변의 각 위원회와 이제 선정위원들이 한 해 판결들을 바탕으로 후보 판결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딤돌 판결 60개, 걸림돌 판결 20개가 후보로 추천이 됐고, 이렇게 추천된 총 80개 판결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10개를 선정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민변이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서 발표하면 그걸 언론이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 저희 법사위가 또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건 아니면 뭐 질의할 때건 이 판결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거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네네네, 기록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 그러니까 도움이 된 판결이죠, 인권 향상에. 네네. 뭔가요? 올해는 대법원 판결 2개가 공동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개의 판결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선고했는데,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많이 알려지기도 한 삼성전자 백혈병 반도체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서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네네네. 그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과거에도 대법원 판결들 혹은 하급식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히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8월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고 11월에는 뇌종양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사건도 근로복지공단이나 1심, 2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다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향적인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그 산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어서 특히 이제 판결문 문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법원이 이제 산재보험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어떤 업무 공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자나 근로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고 산재보험 만든 거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는 점이 이제 선정위원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두 판결 모두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8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 LCD 공장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LCD, 그러니까 모니터 공장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시각에 관련된 신경 쪽에 이상이 생긴 것을 직업병이다. 네, 굉장히 희귀 질환. 판단을 한 거고 12월 달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의 뇌종양이 직업병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동안은 입증이 어려웠다.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꼭 이런 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정을 한 거다. 그렇죠. 이 소송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삼성이 대부분의 어떤 뭐 증거나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아주 입증을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회사는 다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뭐 그런 것들도 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정황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입증 책임도 조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판결 결과가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도 있고 중이죠. 아직도 피해자들이 수백 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피해자들도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첨단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 판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삼성이 다 그냥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에게 진짜 최상의 보상을 좀 해드리고 작업 환경도 이게 좀 바꾸고 맞습니다. 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삼성이 또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판결. 야, 이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저희 이제 선정위원 내에서도 최고의 판결을 선정하는 데는 사실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 좋은 판결들을 가지고 최악의 판결들을 선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경영상 손실을 보았다. 그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배상해라라고 했고 항소심 법원이 20억의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결이 이제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20억 손해배상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내하청 노동자분들이 파업한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 지지 발언을 했던 맞습니다. 외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가지고 20억 배상하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공동 불법행위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파업하는 분들은 업무방해고 지지하러 가서 기자회견했던 사람은 그 업무방해에 대한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민변 변호사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내야 된다. 네. 맨날 기자회견마다 불려가잖아요. 네. 돈은 못 버는데. 네, 말 좀 한마디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 20억 손해배상 판결 받은 거 불합리하다라고 노동자분들이 이제 상고라고 하는 대법원에 올리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지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대라는 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것인데 네. 회사 측에서 20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것이죠. 당장 뭐 복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최소한 재판을 받을 비용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상고심 비용을 마련해서 지금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억이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 판결은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에서 사용자 책임, 현대자동차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들을 쓴 것이죠. 사내 하청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을 해서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우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조합원 최병승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는 판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안 왔죠. 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해라. 판결대로 현장에 있는 불법적인 부분들을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이제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파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조그만한 하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파업을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책임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된다라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조그마한 잘못을 트집잡아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 거죠.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네. 왜냐하면 불법적인 파견 근로자 사용이다라고 그렇죠. 판결을 내려서 노동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안 해. 아, 대법원 판결 무시해. 그래서 나서서 대법원 판결 좀 지켜라. 그렇죠. 라고 했더니 너 왜 불법 파업하냐. 그렇죠. 이러면서 오히려 법원은 또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 인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법정 모독죄의 범위가 넓거든요.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또 처벌도 하기도 하고 또 강제도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판결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의미에 보면 괴롭히기 소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나 정부 혹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혹은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백억, 수십억 천문학적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실 현대자동차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상고 비용만큼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소송을 하는데 이제 인지대라는 것을 법원에 내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지대 낼 돈도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한테 20억 이렇게 20억, 뭐 50억, 100억 막 물려버리고 그죠? 그렇죠. 지들한테는 껌값이니까 그렇죠. 그죠? 아이고. 이 사건도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이나 여러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사측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사건들은 뭐 대법원에도 여러 건 올라가 있고 또 진행 중인 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상고심에서? 된다. 네,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상고를 한 만큼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법률가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심리를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권을 합리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고 사업주의 이런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건 등등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받으려면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그 인지대가 간혹
없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시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하는 네. 법안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억 손해배상 인정한 판결은 2심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네네. 1심은 결과가 어땠어요? 1심도 뭐 그대로 됐습니다. 아, 1심도 20억 인정하고 만약에 이제 1심과 2심이 이렇게 가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게 쉽진 않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판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최악의 판결 하나씩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좋은 판결로 선정된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그러니까 네네. 탄핵 재판 대임도로 선정된 이유와 뭐 대충 알긴 알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2017년은 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뭐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해이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한겨울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어떤 주권자들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되었는데 이런 주권자들의 의지가 법률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좀 주목이 됐던 사안이었지요. 네. 저는 솔직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 혹은 적폐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헌정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했던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탄핵 소추 위원으로, 위원으로 네. 활동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매번 그냥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보면서 원로 변호사님이신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집행정지. 이게 뭐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적폐 중에 하나가 또 국정교과서 추진인 것이잖아요. 사실. 이거 많이 싸웠죠, 그래서. 네, 엄청 뭐 싸웠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들리는 이야기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각 학교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찍어 내려오는 압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에 또 역사를 왜곡한 내용의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자 했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 오류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과 다른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꼼수를 쓴 것이 이른바 연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 실시를 좀 해보자라는 이제 트릭을 쓴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주에 있었던 문명고등학교. 문명고. 성주에 있었던 문명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시범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정 처분 자체가 인정하기 어렵다,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사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또 본래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성을 다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이걸 좀 멈춰주세요, 혹은 이런 것들 해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이걸 용기 있게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고 지금이야 이제 적폐 세력의 잘못이 다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춰져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실제 연구학교로 진행이 돼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툴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법원이 용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 교과서 채택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연구학교라도 좀 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뭐 용기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맞습니다. 예, 물론 네. 이제 그런 시민사회 단체, 특히 이제 학교에 계셨던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실제 학교에서 학교장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결정권자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막아내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발언을 하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로 지정했던 행정행위, 지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잠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호 명령으로 역사 교과서를 폐지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사 교과서는 폐지 결정이 사실 이렇게 쉬었던 건가 할 정도로 좀 허탈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뭐 가처분의 효력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연구학교로도 안 되는. 네. 예. 그 당시에 뭐 이때 문명고 교장 선생님을 둘러싸고 뭐 학부모들이 막 불만을 막 제기하고 그랬던 모습들도 뉴스에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예. 세월호 특위 조사관들이 이기는 네네. 결정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내용은 뭔가요? 요 판결도 저희가 이제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지요. 네. 지금 뭐 적폐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세금 도둑이라느니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 자체부터 방해를 했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으로 둔 수가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민변도 그렇고 많은 법률가들이 도저히 이렇게 법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이다. 그러니까요. 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적폐 세력이 강행해서 결국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도 해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조사관들은 계속 그 광화문 현장으로 나와가지고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라는 활동들을 하고 또 조사 활동 업무들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엉터리 법 해석을 바로잡아달라라는 취지로 활동 기간의 해석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에게는 보수가 더 지급돼야 된다라는 소송을 저희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달라는 내용의 형식을 띈 소송이었지만 실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그게 인정해달라. 핵심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승소 판결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일찍 강제 종료됐다는 게 확인됐다. 네, 사법부를 통해서 처음 확인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수부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해수부가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로펌들한테 의뢰를 했대요. 네네. 근데 그 의뢰 결과 작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종료당했는데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로펌이 없었다는 거죠.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걸 다 알면서. 그러니까요. 네, 막 모르고 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맞는 해석을 한 것처럼 겉으로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이제 뚝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해수부 장관 했던 모 님이 네, 저를 붙잡고 모님이, 네.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자기 억울하다고. 네. 자기는 뭐 보고를 받기에 뭐 이게 다 적법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냥. 자, 그 외에도 의미 있는 판결들이 꽤 많이 선정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할 수 있다는 결정. 네네네. 구치소 내 과밀 수용이 위헌이다라는 결정. 한센인 정관 수술이나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쭉 선정됐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뭐 지금 뭐 박근혜. 아유, 저기 누워. 저 사진 대박 쳤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누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호텔이죠.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는 호텔인데. 실제 지금 정말 여름이 겨울보다 더 힘든. 옆에 사람의 체온이
형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네. 이제 구치소의 과밀 수용이 문제인데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맞아요.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 배상 국가가 이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결정도 있었고요. 소록도 그러니까 네. 이 판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좁은 방에다가 수용하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는 예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위법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국가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독박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정도의 속도만으로 네. 어떤 이제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뭐 저는 금방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막 문제 제기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별로 수용하는 것을 독거라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을 혼거. 수용하는 걸 혼거라 그러는데 독거실을 굉장히 많이 비워둔 거예요. 그리고 혼거실에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지금 뭐 공사 중이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뭐 시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또 다른 의혹이 그렇게 좁은 곳에 모아놓으면 여러 곳에 분산해 놓은 것보다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정 행정의 편의성. 예. 그래서 올해 국감 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놀고 있는 독거시설 쪽에 분산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개선은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물론 이제 수용자들의 홍거 시설에 대한 개선하는 과정은 교정에 필요한 어떤 교정 공무원들도 확충하거나 하는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수용시설의 형태를 보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센인 정관절제 수술하고 임신중절 수술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런 걸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었고 저도 이제 자원봉사로 일제 시대 때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 진술서 받는 작업들을 매년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관련된 건가요? 네, 이게 해방 이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소록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른바 한센병을 앓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한센병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했었고 이게 이제 유전이 되고 전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섬에 가둬두고 맞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욕구들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른바 단종 수술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지 마라 혹은 아이를 못 낳게 만드는 정관 수술을 하거나 임신한 경우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센인들에 대해서 국립병원에서 이런 이제 불법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뒤늦게나마 좀 인정을 한 것이죠. 국가에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증거로 입증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증거 있고 없으니까 많이 없어졌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시효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국가배상 청구는 10년이 지나면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10년인가요? 잘못을 3년인가요? 10년. 10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폭넓게 인정한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딤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갔던 이유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한센병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포심이 좀 있었고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한센 분들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했던 게 굉장히 죄송해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 간 건데 네네네.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거의 전염이 안 된다 그래요. 네네. 예, 아주 어렸을 때 그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 면역력이 약할 때는 전염이 되고 유전적인 건 또 아니고 초기에 이제 전염이 됐을 때는 알약이 있는데 그걸 한두 알만 먹어도 바로 낫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한센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편견도 좀 안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예. 자, 걸림돌 판결해 보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 다 황당해했던 거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속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형사 판결이 지난 2017년 7월에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공동 피고인으로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인정이 되었는데 유독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출되고 심리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요직에 있었고 실제 블랙리스트 청문회나 그 과정에서도 조윤선 장관이 다양한 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었는데 조금 뭐 저희가 보기에 형사법에 따른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좀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는 조금 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걸림돌 판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조윤선 장관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1심 무죄와 2심 판결 고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정무수석에 대한 증언 번복,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이라든가 곧 구속영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화이트 리스트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혜택을 주거나 혹은 배제를 했거나 했던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라는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1심 판결문 자체를 놓고 보면 피고인 김상률에 비해서 피고인 조윤선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내용입니다. 공범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네네. 또 새로운 어떤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심은 좀 결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참 조윤선 전 장관이 걸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마침 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어요. 네, 오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했나요? 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이게 황당한 걸림돌 판결에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에 대해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버스 기사 20년 이상 버스 기사를 하셨던 운전사분이 승객들이 낸 버스 요금들을 정산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갖다 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2,400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고의적으로 횡령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해고를 했고요, 회사에서. 네, 해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해고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지요. 대법원에서 이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법원 판결인데요. 광주 고등법원에서 2017년 1월에 항소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1심도 마찬가지. 이게 대법원에서 해고 정당 판결 냈다가 아마 최근에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은 작년 1월에 있었던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을 보고 이게 걸림돌이라 그랬는데 그 걸림돌이 계속 걸림돌로 있었던 거죠, 대법원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2,400원을 한 번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600원씩 4번인가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1,100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뭐 사실 2,400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실수이거나 혹은 이제 정상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지폐를 세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거나 이랬던 건데 2,400원을 제대로 회사에 갖다 내지 않은 것이 20년이나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날 만한 중요한 잘못이다라고 판단한 회사도 우습지만 그런 회사의 잘못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네. 판단을 했던 사법부도 부끄러운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그렇죠. 홍준표 1억 받고 막 네. 또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뭐 리스트 다 쓰고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 나오고. 네. 심지어 뭐 최근에는 뭐 비디오 영상에서 그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상에서 그러니까요. 홍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야, 그렇죠.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다. 어. 그러니까 해고해야 돼. 20년 일했건 뭐 했건, 야, 2,400원 횡령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냐? 네. 해고! 이렇게 판결하면서 네. 1억 받았다. 얼마 받았다. 몇 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꼼꼼히 검토해보니까 얘가 꼭 받았다고 할 수는 수는 없는데 이러면서 무죄.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특히 총수들이라든가 수백억, 수천억 그러니까요. 사실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주주들 돈인데 맞아요. 자기가 로비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혹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할 때는 그동안 회사 경영자로서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그걸 참고해주고 버스 운전사 분이 더 많이 그렇죠. 기회했을 수도 20년 동안 버스 회사에서 설령 계산을 잘못해서 2,400원 정도가 미스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줬으면 이런 거는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해고는 너무하다. 이런 판단을 기대했던 거죠. 아니 진짜 아니면 그러면 진짜 이 정도 엄격한 기준을 서민들한테 대니까 그러면 재벌 총수든 뭐 정치인이건 엄격하게 되라고요. 그죠? 그렇죠. 수백억 판결하면 뭐 한 200년 이렇게 선고하고 진짜. 예전에 정몽구 현대 회장 비자금이나 뭐 문제가 됐을 때 판결문 보면은 참 엄청 많이 막 봐주잖아요. 네. 참 진짜. 이거 참 답답한 사건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최근에 이제 재심이 돼서 강기훈 씨는 유서대필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거죠. 예전의 판결이. 네, 그렇습니다. 뒤집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했다고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강기훈이 유서 대필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인정을 받았던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재판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잘못 재판을 한 것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당시 이제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것이 이제 필적 감정이었던 네. 거거든요. 유서를 대신 썼다라는 주장이 핵심적인 논거였으니까. 근데 강기훈 씨는 이건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씨가 맞다라고 네. 했던 감정인 그리고 이런 감정을 하고 그런 감정 결과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감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결국 법원의 판단대로 따르면 검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감정인이 혼자 나서 가지고 네. 중과실에 잘못된 감정을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 게 유성 서울시 공무원 네네. 간첩 조작 사건 때도 보면은 검사 잘못 없대. 다 국정원 그러니까요. 정작 수사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은 지휘를 다 검사한테 검사가 있는데. 했는데 네네. 검사 잘못이 없대. 맨날 검사들은 잘못이 없어. 게다가 이번 판결에서 또 문제점이 그 검사들이 당시에 잠 안 재우고 밤샘 조사하고 폭행하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하고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어목한 91년 당시부터 강기훈 씨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네. 결론인데 이런 판결들을 보고 이제 국민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 아유 이런 사건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결국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려워진. 지금 이제 1심 판결 이후에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 문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 대리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소멸시효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강기훈 씨를 위해서 그 재심을 받아들여줘라라는 재심 청구 사건을 저도 같이 했었었는데 네네. 하여튼 재심 받아들여져서 저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뒤에 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하네요. 지금 강기훈 씨는 암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신이 청춘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조작과 증거 조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상과 사과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분은 청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료를 죽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누명까지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살해인을 당하고 실제 이제 옥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다 뺏기고 이제는 암에 걸려서 정말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국가는 몰라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디딤돌 걸림돌은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네. 최근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잘 안 되거나 발부가 됐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 구속적 부심 심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법원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번 판단해볼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거 그래도 영장은 발부돼야 돼. 그래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내가 구속은 됐긴 됐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라고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그게 구속 적부심이에요. 근데 저도 변호사 한 10년 이상 현역에서 뛰다가 이제 하지만 영장 발부됐는데 구속 적부심 신청하는 변호사가 극히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하고 그 법원에 소속돼 있는 같은 급의 판사가 다시 그 영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판단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소용이 없어. 맞습니다. 이게 판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동료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뭐 상급심이어서 이건 뭐 하급심 판결이니까 잘못됐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급이야, 같은 급. 그렇죠. 옆에 있는 동료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실 구속적 부심은 저도 변호사 하면서도 그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영장 발부할 당시에는 뭔가 발부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다거나. 그렇죠. 도주할 우리가 없어졌다거나 뭐 죄를 다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혹은 갑자기 병이 안 좋아져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반예외적으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고 있고 그렇게 예외적인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016년 사법 통계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죠. 30%. 네, 30%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비율이 적폐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좀 두 가지 문제점이 들었는데 사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 부심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즉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법원이 특히 영장을 발부한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은 변호사를 쓸 수 있거나 혹은 적폐 세력으로 고위직을 거치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오히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거는 그쪽이거든요.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구치소에 있으면 증거도 모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풀어준다. 이런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번 이제 우병우에 관련한 구속 적부심도 오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걱정이에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피고인들을 가둬두지 않고 재판하는 불구속 수사 혹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유죄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 임관민 정치실장, 우병우 수석,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위직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오용해서 할 수 있는 범죄들을 저지른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힘이 있고 그런 힘을 통해서 구치소에서 격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로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힘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멸할 우려가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길거리에서 빵을 훔치거나 조그마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평범한 서민들은 그렇게 풀려나더라도 증거를 조작할 힘도 없고 증거를 조작할 증거도 없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주거가 부정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구속용 적부심 하더라도 인정 안 해주고 하는데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권한남용을 저지른 적폐범죄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적폐를 청산하거나 잘못을 밝히는데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진 계기가 이런 구속적 부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점. 네네. 또 하나는 우병우 수석이 오늘 구속적 부심을 받는다는 거. 오늘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법원 불타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어떤 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래요. 국민적 법감정뿐만 아니라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실제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로 바뀐 게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혹은 새로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들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 아침에 춥더라고요. 시베리아인 줄 알았어요.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뭐 사법부에 관련돼서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비디오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아니 목소리도 좋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2018년에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8년이 저희 민변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제 계란 한 판이 되었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에 30살이 되는 민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든가 법이라는 것의 어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이런 민변의 활동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변 20주년 기념식 행사 때 저하고 제 짝꿍 이재정 당시 변호사 해가지고 나와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수은회관에서 올해도 한번 재밌는 공연도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뭐 민변이 좀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시에 또 인력 제공 풀이에요. 많은 인력들을 제공해주고 계신데 더 하여튼 민변도 잘 되고 그래서 사회 변화에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하고 네네. 특히 이제 국회에서 저희 법사위가 또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건 아니면 뭐 질의할 때건 이 판결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거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네네네 기록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 그러니까 도움이 된 판결이죠. 인권 정상에. 네네. 뭔가요? 올해는 대법원 판결 2개가 공동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개의 판결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선고했는데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많이 알려지기도 한 삼성전자 백혈병 반도체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서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네네네. 그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과거에도 대법원 판결들 혹은 하급식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히 주목받았던 거는 네. 이제 8월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고 11월에는 뇌종양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sa건도 근로복지공단이나 1심, 2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다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향적인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그 산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어서 특히 이제 판결문 문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법원이 이제 산재보험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어떤 업무 공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자나 근로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고 산재보험 만든 거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는 점이 이제 선정위원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두 판결 모두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8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 LCD 공장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LCD, 그러니까 모니터 공장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시각에 관련된 신경 쪽에 이상이 생긴 것을 직업병이다. 네, 굉장히 희귀 질환. 판단을 한 거고 12월 달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의 뇌종양이 직업병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동안은 입증이 어려웠다.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꼭 이런 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정을 한 거다. 그렇죠. 네. 이 소송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삼성이 대부분의 어떤 뭐 증거나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아주 입증을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회사는 다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뭐 그런 것들도 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정황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입증 책임도 조금. 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올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국정을 농단했던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관 변호사님과 함께 올해 좋은 판결이 뭐가 있었고 나쁜 판결이 뭐가 있었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요즘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법원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크게 나온다고 막 걱정하시는데. 비디오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평소에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민변의 상근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주민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또 상근으로 일하셨고. 네네, 외국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주민센터에 상근하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좀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민변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뭔가요? 이제 올해 이제 한 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좀 있었을 때니까 민변 차원에서도 올해 한 해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적폐 청산을 위한 2018년에 과제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좀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률가 단체이자 시민 단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짜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민변에서 10대 디딤돌 걸림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네. 거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 선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세계인권의 날이 12월 10일이잖아요. 12월 10일. 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해서 세계인권의 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변도 이제 그 즈음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한국 인권 보고서 인권 보고서 발간하고 그 인권 보고서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발표하는 인권 보고 대회를 매년 갖추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지난 12월 4일 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프로그램으로 한 해 법원에 선고된 판결들 중에서 인권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 혹은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림돌 판결을 이제 10개씩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최고 디딤돌 판결과 최악의 걸림돌 판결 각각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도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뽑는 거예요?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선정위원회는 법학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각 분야 전문가들로 모시고 저희 민변의 각 위원회와 이제 선정위원들이 한 해 판결들을 바탕으로 후보 판결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딤돌 판결 60개, 걸림돌 판결 20개가 후보로 추천이 됐고 이렇게 추천된 총 80개 판결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10개를 선정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민변이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서 발표하면 그걸 언론이 많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판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최악의 판결을 하나씩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좋은 판결로 선정된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그러니까 탄핵 재판 디딤돌로 선정된 이유와 뭐 대충 알긴 알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2017년은 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뭐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해이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한겨울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어떤 주권자들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되었는데 이런 주권자들의 의지가 법률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좀 주목이 됐던 사안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 혹은 적폐 세력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정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했던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 소추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매번 그냥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보면서 원로 변호사님이신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집행정지. 이게 뭐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적폐 중에 하나가 또 국정교과서 추진인 것이잖아요, 사실. 이거 많이 싸웠죠, 그래서. 네, 엄청 뭐 싸웠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들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각 학교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찍어 내려오는 압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에 또 역사를 왜곡한 내용의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자 했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 오류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과 다른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꼼수를 쓴 것이 이른바 연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 실시를 좀 해보자라는 이제 트릭을 쓴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주에 있었던 문명고등학교. 성주에 있었던 문명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시범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정처분 자체가
인정하기 어렵다,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사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어떤 본래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성을 다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이걸 좀 멈춰주세요, 혹은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이걸 용기 있게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고 지금이야 이제 적폐 세력의 잘못이 다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춰져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신청인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해라, 판결대로 현장에 있는 불법적인 부분들을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이제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파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조그만한 하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파업을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책임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된다라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조그마한 잘못을 트집 삼아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죠.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왜냐하면 불법적인 파견 근로자 사용이다. 그렇죠. 라고 판결을 내려서 노동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안 해. 대법원 판결 무시해. 그래서 나서서 대법원 판결 좀 지켜라. 그렇죠. 라고 했더니 너 왜 불법 파업하냐. 그렇죠. 이러면서 오히려 법원은 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법정 모독죄의 범위가 넓거든요.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또 처벌도 하기도 하고 또 강제도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판결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의미에 보면 괴롭히기 소송.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나 정부 혹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혹은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백억, 수십억 천문학적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실 현대자동차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상고 비용만큼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소송을 하는데 이제 인지대라는 것을 법원에 내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지대 낼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20억 이렇게 20억, 뭐 50억, 100억 막 물려버리고 그죠. 그렇죠. 지들한테는 껌값이니까 그죠. 아이고. 이 사건도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이나 여러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사측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사건들은 뭐 대법원에도 여러 건 올라가 있고 또 진행 중인 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상고를 한 만큼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법률가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심리를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권을 합리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고 사업주의 이런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건 등등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받으려면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그 인지대가 간혹 없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시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하는 법안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억 손해배상 인정한 판결은 2심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네네. 1심은 결과가 어땠어요? 1심도 뭐 그대로 됐습니다. 1심도 20억 인정하고 만약에 이제 1심과 2심이 이렇게 가면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판결 결과가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도 있고 중이죠. 아직도 피해자들이 수백 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피해자들도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첨단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 판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삼성이 다 그냥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몇 년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에게 진짜 최상의 보상을 좀 해드리고 작업 환경도 이게 좀 바꾸고 맞습니다. 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삼성이 또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예. 참 답답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최악의 판결. 야, 이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저희 이제 선정위원 내에서도 최고의 판결을 선정하는 데는 사실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좋은 판결들을 가지고 최악의 판결들을 선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경영상 손실을 보았다. 네. 그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배상해라라고 했고 항소심 법원이 20억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결이 이제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20억 손해배상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내하청 노동자분들이 파업한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 지지 발언을 했던 네, 맞습니다. 외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가지고 20억 배상하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네. 공동 불법행위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파업하는 분들은 업무방해고 네네. 지지하러 가서 기자회견했던 사람은 그 업무방해에 대한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럼 민변 변호사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내야 된다. 네. 맨날 기자회견마다 불려가잖아요. 네. 돈은 못 버는데. 네, 말 좀 한마디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 20억 손해배상 판결 받은 거 불합리하다라고 노동자분들이 이제 상고라고 하는 대법원에 올리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지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대라는 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것인데 네. 회사 측에서 20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것이죠. 당장 뭐 복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최소한 재판을 받을 비용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상고심 비용을 마련해서 지금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억이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 판결은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에서 사용자 책임, 현대자동차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네. 각종 편법들을 쓴 것이죠. 사내 하청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을 해서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우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조합원 최병승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는 판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안 왔죠. 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조원들